네, 기초정보관리의 마지막 작업, 여러분 교재 145페이지요. 펴주시고 회사는 3일 패션으로 로그인 합니다. 자, 앞 시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거래처별 초기 2월 바로 이제 요 작업을 우리가 할 건데요.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이 작업을 우리가 할 텐데, 이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래처별 원장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거래처별 원장, 이 거래처별 원장을 만들려면 거래처별 지난해 잔액을 알아야 되겠죠. 가령 보통예금 국민은행 잔액은 얼마이고 보통은행 농협은행 잔액은 얼마이고, 외상매출금의 땡땡 거래처 잔액은 얼마이고 외상매출금 XX 거래처의 잔액은 얼마이고, 이런 것 등을 초기 2월 해 놓아야만이 올해의 거래처 원장이 제대로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 시간에서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할 때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어디에 얼마 이렇게 입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외상매출금 얼마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이제 거래처별로 구분해 가지고 입력해주는 작업, 그걸 우리가 여기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합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잘 되어야만이 거래처 원장이 이제 이번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전기 2월로 표시가, 정확한 금액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지난해 차기 2월은 단기에는 전기 2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령 거래처 원장에 가보면은요, 거래처 원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1월 1일부터 108번 외상매출금의 장부를 보겠다 그러면 조건에 맞는 조회 조건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도.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고 보면은 이것을 거래처별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개념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 초기 2월이 필요한가, 요 지식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면은요, 채권, 채무. 채권은 자산에 해당되고요, 채무는 부채에 해당이 되는데, 채권과 채무 등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한 개념 과목들에 대해 각 거래처별 전기 2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입력하는 것으로, 입력 후 거래처 원장을 열면 전기 2월로 표시가 될 것이다. 거래처 등록과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료가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거래처 등록 앞 시간에 우리 했죠. 즉 일반 거래처하고 은행 거래처, 카드 거래처로 구분해 가지고 다 입력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별 데이터 다 입력해 놨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뭐가 가능해요? 바로 거래처 초기 2월이라는 입력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채권, 채무에 대한 개정 과목들 여기다 쭉 표시했는데요.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은 채권은 아닙니다. 현금성 자산입니다만은 이것도 거래처 관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예금하면은 우리가 어느 은행에 예금을 했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 관련 개정 과목들, 이런 현금성 자산에서도 거래처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채권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요 두 가지가 채권이네요.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채무는 요게 매입 채무네요. 그리고 미지급금은 일반 채무입니다. 네, 두 개는 채무가 되겠고, 여기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은행 관련 개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은행 관련 개정 과목도 무조건 거래처를 관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메뉴로 들어가시느냐?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양식이 일단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 데이터를 여기다가 불러낼 겁니다. 자, 여기 기능모음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에 기능모음 단추를 눌러보시면 불러오기라고 연동 밑에 있어요. 그걸 딱 클릭하시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실행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돼요. 딱 불러왔죠.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이니까 자산, 부채, 자본까지 다 불러온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이거 중에서 이제 거래처 초기율이 필요한 것만 우리가 입력을 해줄 건데, 자, 당좌예금 필요했죠? 자, 당좌예금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거래처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코드란을 여기서는 더블 클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처 코드 도움창이 나와요. 거기다가 국민은행을 검색을 합니다. 국민만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은 국민은행 가로 열고 당좌라는 거래처 98001이 보일 거예요. 엔터를 치거나 확인 단추를 누르거나, 그러면 커서가 이제 금액에 있죠. 예, 거기에다가 38950-000 책에 있는 숫자 입력하시면 돼요. 38950-000 엔터. 그렇습니다. 자, 또 보통예금 할 차례죠. 자, 보통예금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코드란을 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신한하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신한은행 보통 검색되죠. 98002 엔터 하고 41626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면 끝납니다. 자, 외상매출금. 예, 외상매출금을 클릭합니다. 예, 이번에는 외상매출금은 거래처가 두 군데니까 코드도 두 개로 넣어야 되겠죠. 자, 코드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코디 엔터 확인 4700 플러스, 그 다음에 데일리룩 더블 클릭해서 데일리룩 3500 플러스. 자, 우리가 코드 도움말을 꺼낼 때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요. 마우스로 더블 클릭. 자,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이 손가락이 시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키보드 F2 여러분 아시죠? F2 키. F2 키는 마우스 더블 클릭과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코드 도움말 꺼내는 키 F2 키. 예. 마우스가 잡혀 있을 때는 그 셀을 더블 클릭. 예, 같다. 그래서 편한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외상매출금 이제 두 군데 입력했잖아요. 그랬을 때 차액이 항상 여기 0이 나와야 돼요. 차액이. 이 차액이 표시가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차액은 비어 있어야 돼요. 0 하고 나와야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받으러음도 그렇게 하는데, 이 받으러음은 특이한 게 뭐냐? 지금까지 외상매출금까지는 여기 코드란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받으러음을 딱 클릭하면은 코드란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입력을 할 때는 거래처 코드하고 금액만 입력했는데, 이 받으러음이라는 건 어음이기 때문에 정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입력을 안 하고 다른 창에다 입력을 해주는데, 그러면 다른 창에다가 입력을 할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받으러움 계정 과목을 그냥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양식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다가 채워주는 겁니다. 데이터를. 자, 여기 코드니까 역시 더블 클릭. 거래처 코드예요. 자, 받으러움의 거래처 멋쟁이. 자, 엔터 치면은 만기일자라는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만기일자 비곤 안에 있네요. 2023 0620.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연, 월, 일을 4자리, 2자리, 2자리로 맞춰서 입력하면 더 쉽습니다. 2023 0620 이렇게. 6월이라 그래서 그냥 6하고 엔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0620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엔터 치고 어음 번호도 비고에 있습니다. 어음 번호는 앞에 먼저 세 자리를 먼저 입력해 보세요. 004. 네.
이 숫자로만 되어 있는 어음 번호를 우리가 전자 어음의 어음 번호의 형식이라고 하는데 앞에 세 자리가 은행 코드입니다. 은행 코드. 예. 그 다음에 8자리가 나와요. 숫자 8자리. 연월일이에요. 연월일. 그래서 연도는 4자리니까 2022 12 12월이라는 뜻이고요. 20 12월 20일이라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앞에 세 자리는 은행 코드, 그 다음에 8자리는 날짜. 그리고 뒤에 남은 게 9자리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9자리죠. 이건 그냥 1년 번호입니다. 4, 5, 6, 7, 8, 9. 그래서 모두 전자어음의 어음 번호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자릿수가 20자리로 되어 있다. 자, 금액은 240만원 2400 플러스 하고 엔터 수치 구분 자수.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음을 자금 관리할 때 자수, 타수 이런 선택이 나올 텐데요. 자수는 이 앞에 있는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이다, 즉 어음이다 해서 자수입니다. 시험에서는 자수만 나와요. 발행인은 또 더블 클릭해 가지고 멋쟁이를 다시 또 검색을 해줍니다. 멋쟁이 확인. 자, 배서인은 없는 거예요. 배서에서 받은 게 아니고 자수니까. 만약에 타수라면은 배서인을 여기다 입력하게 됩니다. 자, 발행일자 2022 1220 비곤안에 있죠. 거래일자 똑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2 1220. 어음의 종류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 된 어음 번호는 전부 다 전자어음이에요. 그래서 전자 해주시고요. 지급기관 거기 비고에 나와 있죠. 은행이 지급기관입니다. 은행이. 그래서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은행, 우리 은행 등록한 거가 나오죠. 국민은행. 그리고 밑에다가 지점, 용산. 이렇게 어음 한 장 입력하는데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입력했죠. 거래처 입력했죠. 만기 날짜 입력했죠. 어음 번호 입력했죠. 금액 입력했죠. 자수냐 타수냐 입력했죠. 발행일자, 거래일자, 어음의 종류, 지급기관까지. 이렇게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양식에는 입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엔터 친 다음에 요걸 닫아주면 돼요. 지금 여기 이 탭을 이렇게 닫아주면 조금 전에 그 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거래처와 금액만 나타나요. 밑에 차액은 0 하고 보여야 되겠죠. 자, 바드럼 같은 거 입력할 때 이렇게 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입력하는 겁니다. 다음 외상매입금 클릭하시고 251번 외상매입금. 자, 오른쪽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멋쟁이 확인. 금액은 4662 플러스 그 다음에 신사숙녀 4천만원. 외상매입금도 0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미지급금 클릭 먼저 하시고 미지급금 클릭하시고 코드란을 클릭한 다음에 F2 또는 더블 클릭으로 해서 믿음자동차 3천만원. 현웅컵나라 2천만원. 그래서 밑에 차액이 0 나오시면 되겠다. 자, 아까 제가 거래처 원장에서 자료가 없다라는 거 보여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조회 했더니 자, 여기 조회라는 단추 눌렀어요. 여기 조회라는 단추 여기 있어요. 아까 그 화면에서 그 화면으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 조회 여기 눌러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자,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입니다.
코디나라 전기 2월 470만원, 데일리룩 전기 2월 350만원, 그리고 차변과 대변은 현재 비어있죠. 그래서 전기 2월이 현재 그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외상 매출금은 새로 발생하면 차변에 기록이 될 것이고, 외상 매출금을 받았을 때 회수했으면은 대변에 기입하면서 잔액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처 원장에 그 거래처 관리가 필요한 계정 과목의 원장이 다 구성이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46페이지부터는 이제 풀이, 우리가 입력했던 거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48페이지에 있는 출제 예상 평가 문제라는 5개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평가 문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AT 자격 시험은 실무 수행을 하고 나서 평가 문제를 풀어야 득점이 일어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거래처 초기 이용을 해라, 그래서 했어요. 그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점수가 득점이 없다 이거죠. 그 뒤에 문제를 따로 내요. 그래서 1, 2 이렇게 문제를 내고, 이거는 2점짜리, 이거는 1점짜리, 어떤 건 3점짜리, 이렇게 배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앞에서 작업을 안 한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답을 제대로 못 찾겠죠. 물론 작업을 안 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작업한 것과 관계없이. 자, 어쨌든 작업을 제대로 해야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작업을 제대로 해야. 자, AT 자격시험이 이렇게 지난해 8월 2021년, 벌써 2022년도 8월부터니까 1년 6개월이 됐네요. 1년 6개월 거의 다 돼가네요. 네. 채점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빨라졌어요? 채점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시험 보면 일주일 만에 합격자 발표가 바로 나요. 옛날에는 한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작업 내용을 가지고 그 채점을 하다 보니까 채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모양이에요. 합격자 발표가 굉장히 늦어졌는데, 지금은 둘째 주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바로 합격자 발표를 하죠. 전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채점이 기계적으로 금방 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번 회사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지방세 법정동은 용산구청이다.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 우리가 어제 회사 등록했었는데 한번 클릭해 보시고, 어디에 법정동이라는 게 있는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쯤에 있었죠? 지방세 법정동은 용산구청이다. 맞았습니다. 2번 사업장 세무서는 용산세무서다. 이거 용산 맞죠? 다음 3번 국세 환급금 계좌는 국민은행 어떻게 된다. 보니까 신한은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마우스로 이제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이런 객관식 문제는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돼요. 클릭하면 3번이 답안지에 기록이 됩니다. 만약에 보니까 3번이 아니라 4번이다. 그러면 4번을 클릭하면 고쳐집니다. 다음 2번 환경설정 조회, 환경설정 회계 1에서 신용카드 기본 계정의 카드 채권 계정 과목 코드로 옳은 것은, 제 기억에는 108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환경설정 회계 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환경설정 확인 누른 다음에 회계 1.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 가운데쯤에 있죠. 거기에 카드 채권. 108번 계정 과목 이름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고 답을 1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매입카드
신한카드의 사용대금 결제일은 며칠인가? 자, 거래처 등록에 가면 되죠. 거래처 등록에 가서 카드 탭을 클릭한 다음에 신한카드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어제 입력할 때 결제일이 며칠이다. 여기 입력해 놓은 게 있거든요. 25일. 그래서 답은 4번이다. 4번 클릭하십니다. 다음 4번 업무용 승용차 조회. 업무용 승용차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우리 했던 메뉴 가서 클릭해 놓고 645에 2461을 클릭해 놓고 답을 찾으면 되죠. 차량 번호 645 2461 맞죠? 경비 구분은 800번대 맞죠? 800번대. 기초 주행거리 200km. 200km 맞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다. 가입을 안 했다면은 보험 기간이 없겠죠.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다음 문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조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한번 열어놓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계가 202-908-000이다. 자산 총계는 여기에 있죠. 199-952-000. 1번 틀렸고.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50-290-000이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50-290-000 맞습니다. 3번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550만원이다. 이것이 여기에 있는 상품과 같은 거예요. 상품과 같은 건데 550만원 아니죠. 1050만원일 거예요. 가서 한번 볼까요? 전체 메뉴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상품 매출원가를 딱 클릭하게 되면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3번 보기는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물론 봐도 매출원가를 상품 매출원가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해도 되긴 됩니다만은 아까 재무상태표 화면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상품 그것과 같은 거니까 재무상태표의 상품은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과 일치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보고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것은 틀렸죠. 그러니까 맞는 건 2번이었네요.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아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게 옳았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4번은 그럼 틀렸겠네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27188,000인데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맞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문제를 냅니다. 쉽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은 제2장 전표관리. 전표관리가 이 회계 실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부예요. 전표관리. 뭐 뒤에 전표관리, 자금관리, 결산관리 뭐 이렇게 몇 가지 능력 단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자금관리도 전표로 하는 것이고 결산관리도 전표로 하는 겁니다. 다 전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표 작성,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분계라고 하는 거 있죠. 분계가 아주 중요한 그 회계 처리 원리거든요. 분계의 원리. 그것이 우리 이 전산 회계에서는 전표 관리예요. 전표 입력하는 거. 두 개 같은 겁니다. 분계가 아주 중요했듯이 우리 여기 전산 회계에서는 전표 입력 관리가 아주 중요한 거다.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계의 원리,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회계상 거래인가
전표를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차변 대변 맞추어서 분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표를 작성하는데 이 구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입력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전표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 놨어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예.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입금 전표가 무엇이고 출금 전표는 무엇이고 대체 전표는 무엇인지 이제 금세 아시게 되는데 이걸 꼭 구분해서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전표는 모두가 다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입금 전표, 출금 전표는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표를 작성하려면은 개정 과목 알아야 되고 그것을 차변에 배치해야 되느냐, 대변에 배치해야 되느냐 이런 것 등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전표 작성을 한다는 것은 그 증빙이 있죠. 그 서류, 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또는 세금 계산서 이런 증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증빙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151페이지에 가면은 우리가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의 차이가 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회계상 거래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상 거래는 딱 이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나 감소가 있거나 수익과 비용의 발생이 있거나 하면은 그것은 회계상 거래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했거나 감소했거나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회계상 거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겨울에 막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창고가 무너지는 바람에 보관해 놓은 제품이 모두 못 쓰게 됐다. 그러면 이건 회계상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왜냐? 자, 창고라는 건물도 없어져 버렸죠. 유형자산이 감소해 버렸잖아요. 또 그 창고에 보관해 놓은 상품이 다 못 쓰게 돼 버렸어요. 재고자산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회계 처리할 사항이에요. 그걸 우리는 회계상 거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건 사고가 났다고 그러지 그것을 거래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을 맞았다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도둑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그것을 우리가 거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회계에서는 그것도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하나의 거래예요. 도난을 당했다. 손실, 재손실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 것 등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회계상 거래는 이것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상 거래가 인식이 되면은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분계를 하잖아요. 우리가 분계. 회계 처리라는 것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누어서 이 이중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복식북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복식북이 이론에서 복식북이다. 보통 단식북이 하면은 뭐 가계부 쓰는 식으로 쓰는 거예요. 11월 29일 학원 교통비 3,000원 이렇게 내가 용돈 기입자 또는 가계부 이런 걸 쓸 때는 몇 월 며칠 날 무슨 목적으로 돈을 얼마 지출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한 줄 단위로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거 그건 우리는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 중에 그걸 단식으로 기록한다 해서 단식북이라고 하는 거고요. 복식북이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회계죠. 자, 교통비가 나갔다. 근데 현금으로 나갔느냐, 뭐로 나갔느냐. 그래서 교통비 나갔다는 것은 비용란에다 기입을 하고, 여비교통비, 비용 계정 과목, 그거에서 손익계산서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은 현금으로 지출했으면 그거는 현금이라는 자산 계정 대변에다 기입을 해서 자산을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으면 비용 계정 차변에 기입해다. 이걸 우리가 차변 요소라고 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그 현금 자산 계정은 대변에 기입해라. 그래서 대변 요소.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요소가 거래의 8요소. 그래서 차변 요소에 4가지가 있고 대변 요소에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잖아요. 교통비로 현금 3,000원을 오늘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장부를 2군데다 기입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비교통비라는 장부에 차변에다 기입해야 돼요. 현금이라는 장부에 대변에다 기입해야 된다. 여기서 장부라는 것은 여러분 원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계정 과목별로 자기의 원장, 장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금도 하나의 장부, 원장이고, 또 여비교통비도 하나의 장부예요. 원장. 근데 그 각각의 원장에는 차변과 대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비교통비는 차변 요소니까 차변에 기입해야 되고, 현금은 증가했을 때는 차변에 기입하지만 감소할 때는 대변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대변에다 기입해야 된다. 만약에 현금 계정 여러분이 차변에다 기입했으면 그 이후로부터 현금이 잔액에 안 맞게 되어 있겠죠. 장부에 차변에다 기입하면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 금고에 있는 현금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 그것과 장부 현금이 안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표 입력을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계정 과목을 특정하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차변 요소인가 대변 요소인가를 판단해서 해당 장부에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찾아가서 이렇게 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전산회계에서는 분계만 하면은 자동으로 일어나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전표 입력만 하면 전기 작업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전표 입력할 때 요 거래의 8요소를 잘 지켜서 하셔야 돼요. 거래의 8요소가 혹시 이해가 안 됐다든가 하면은 오늘 이후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암기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자산이 증가했다? 그러면 차변에 기입해야지. 무슨 계정? 그 자산 계정 차변에 쓰는 거예요. 감소했다? 그러면 대변에 쓰셔라 이거예요. 아까 비용이 발생했네요? 차변에 기입해야 된다 이거예요. 잊지 마세요. 비용이 발생했는데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다. 발생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기입해야지. 그걸 대변에 기입하면 거꾸로 기입한 거예요.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라 비용이 취소돼 버린 거예요. 취소. 거꾸로 한 거예요. 자, 자산은 그렇고 부채는 자산하고 반대예요. 증가했을 때 대변이고 감소했을 때 차변에 와요. 자산하고 반대로 가는 게 또 있어요. 자본 계정도 증가했을 때 대변이고 감소했을 때 차변에 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생각나세요? 재무상태표 계정에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 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과 부채 자본은 서로 방향이 반대에 있는 거예요. 자산은 증가했을 때 차변입니다만은 부채 자본은 감소했을 때 차변이에요. 감소했을 때 차변.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의 재산을 얘기할 때도 항상 자산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말합니다. 내 재산이 전부 10억이다. 그러면 이 10억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부채와 자기 자본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부채와 자기 자본이. 그래서 10억 중에 내가 은행 빚은 2억이 있다. 그러면 2억을 우리가 부채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 내 거인 거죠. 내 거는 8억이다. 그 내 거가 자본이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부채와 자본의 합계가 바로 자기의 자산
우리 개인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자산이라 하는 것은 그 자산 안에는 부채와 자본이 포함돼서 자산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고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의 요소가 차변 요소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는 대변 요소가 되지만 부채의 감소가 차변이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또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고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다. 여기 10요소로 말하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쓸 수가 있었죠. 비용 취소는 대변이고 수익 취소는 차변이다. 예, 그래서 수익 계정이 발생만 있고, 그러면 수익이 취소될 때는 어디다 기록해요? 반대쪽에 기입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넣으면 거래의 10요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교과서에는 거래의 8요소로 되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8요소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결산전표까지 입력을 하다 보면은 수익을 취소시킬 때도 있고 비용을 취소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비용 취소할 때는 대변에다가, 수익을 취소할 때는 차변에다가, 즉 발생했던 위치의 반대쪽에다 기입을 하는 거다.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표 입력은 이제 당분간은 일반 전표 입력을 연습할 거예요.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는 전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표는 부가가치세, 여러분 아시죠?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하다. 무관. 신고와 무관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거든요. 그 신고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될 내용이 아닌 전표, 그건 다 일반 전표예요. 일반 전표.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돼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매입 매출 전표라고 따로 입력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무관한 전표라는 건 뭐냐? 그러면 관련 있는 전표라는 게 뭐냐?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우리 회사 상품을 만약에 여성 정장 5벌을 팔았어요.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어요. 자, 우리가 상품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돼요. 상품 판매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하고 매출세액에 표시가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전표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상품 매출 이런 전표, 그건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딱 반영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무관한 전표는 뭐냐? 자, 여성 정장을 판매할 때 외상으로 팔았었어요. 외상으로 팔았는데 그 외상대금을 받았습니다. 외상대금이 우리 회사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어요. 800만 원이.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800만 원. 왜 차변의 보통예금을 차변에 기록하느냐? 보통예금이라는 건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이죠. 그러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자, 외상매출금은 이제 감소했어요.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은 대변에. 이렇게 전표를 입력하면 되거든요. 자, 돈 받았다는 것을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부가세 신고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신고서에 반영할 내용이 없어요. 돈 받은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에. 자,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을 먼저 연습할 겁니다. 자, 회계에서 거래인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발생하면 증빙 서류를 보고 전산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서 전표를 작성하는데요. 이것을 일반 전표에 넣을 거냐, 메인 매출 전표에 넣을 거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키려면은 메인 매출 전표, 그러지 않은 것들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한다. 그래서 입력된 전표가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이런 장부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자동으로 반영된다. 우리가 이제 그 회계의 순환 과정 연습할 때는 이제 이렇게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연습도 좀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산회계는 그것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표만 정확히 입력할 줄 알면 뒤에 뭐 이렇게 복잡한 옮겨 적는 전기 작업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전표 작성은 우리 회계 실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다라는 이 얘기네요. 그래서 전표 작성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요. 전표 번호, 계정 과목을 코드, 전표를 뭐 정렬하는 법, 삭제하는 법,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표의 종류가 있죠. 전표의 종류에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대체 전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 전표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으면 뭐 출금 전표, 입금 전표는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금 전표, 입금 전표는 사용하면 작업이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써야 되겠죠. 시간 내에 작업을 빨리 끝내고 정답을 찾아야 되니까 작업이 빨라야 되겠죠. 그러면 출금 전표는 언제 사용하면 빨라지느냐? 현금 감소 거래. 현금을 감소했다는 건 뭐예요? 현금이 지출됐다는 거잖아요. 현금이 지출됐으니까 출금이죠. 출금. 그래서 현금이 지출된 거래는 구분란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1번이라고 입력할 거예요. 1번.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대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할 거는 차변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빨라지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입금 전표 작성하기를 보면은요. 이것은 현금 증가 거래일 경우는 입금 전표를 쓰면 빠르다는 거예요. 현금 증가 거래. 현금으로 뭐 돈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입금 전표를 선택해라 이거예요. 구분란에다가 2를 입력하면 입금이라고 딱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뭐가 해결돼요? 차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자, 현금이 자산인데 증가하면 차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차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대변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출금이나 입금 전표는 어느 한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한쪽만 입력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체 전표 작성이라는 건 뭐냐? 거래 총액 중 일부만 현금이거나 아니면 현금이 없는 거래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입금 전표나 출금 전표는 거래 전부가 현금이어야 돼. 거래 전부가. 그런데 거래 총액이 현금이 아니고 일부만 현금이거나 아니면 아예 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래들, 이런 거래는 대체 전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체 전표는 뭐냐? 구분란에다가 차변을 입력하려면 3번 해가지고 계정 과목 이렇게 입력하는 거고, 대변을 입력할 때는 4번 해가지고 대변의 계정 과목 이렇게. 아까 입금과 출금은 어느 한쪽만 입력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체 전표는 3번, 4번 이렇게 차변, 대변 각각 입력한다 이거죠.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거래 내용을 보고 판단을 우리가 할 겁니다. 출금 전표로 구분을 하느냐, 입금 전표로 구분하느냐, 3, 4번으로 구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입력하면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판단해서 하면 돼요. 밑에 사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산회계에서 3전표제를 사용한다 이런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3전표제라는 말은 여기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 안 드린 결산차변, 결산대변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대체전표 중에 하나입니다. 결산차변도 차변이고 결산대변도 대변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결산 분계할 때만 이런 표시가 자동 분계가 있을 때 이런 표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네. 차변 대변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표 입력하는 것을 실습을 할 거예요. 그럼 쉬었다 하겠습니다.